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죠? 문명의 전환, 다산정약용. 좀 무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산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사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첨단 과학이 팡팡 구르는 21세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왜 다산정약용이라는 사람한테 주목을 하게 됐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세기는 문명의 전환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기후위기, 생태위기, 환경위기. 사실 이거는 21세기의 이 지구촌 위기를 아주 집약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것이 아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모든 지구인들에게 공평하게 이 위기가 전가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게 이것이 더 심각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로서 사실 기후위기, 생태위기, 환경위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심각하지,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니까 뭐 그게 심각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그런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 이게 단순히 어떤 그 경제적인 뭐 개인의 양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문명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지금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는 문명은 서양 문명이죠. 이 서양 문명은 18세기에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데모크라시가 나오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캐피탈리즘이 나왔죠. 그래서 데모크라시와 캐피탈리즘을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19세기, 20세기까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기후위기, 생태위기, 환경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그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정치적 약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피해가 전가되는 이것은 단순히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서양 문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서양학자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서양 근대 문명이 18세기의 수차례 혁명을 통해서 온 서양 근대 문명이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 그러면서 서양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21세기 들어서 중국은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국 없이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시스템이 지탱이 되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다고 그러죠. 한 달 동안 중국산 안 쓰고 살 수 있나? 살 수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 모든 학자들은 다 경제학자들은 일치된 결론을 내놓고 있죠. 21세기에 GNP 국민 총생산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중국이 과연 21세기를 리드할 수 있는 서양의 근대 문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게 뭘까 하고 수백 명의 그 서양 학자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2012년은 다산정약용이 태어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걸 기념해 가지고
유엔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에서 올해의 인물로 다산 정약용을 지목을 했어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야 이게 거기 뭐 한국에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인정을 서양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 전근대 학자를 주목하게 된 데에는 이 21세기가 문명의 전환기다라고 하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21세기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성적표 제일 잘 나온 게 6등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6등. 뭐냐? 무역량이죠. 수출이 물동량, 수출이 무역량에서 전 세계에서 6등을 지금 지금 최근에 뭐 몇 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뭐 12등이다, 뭐 15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뭐 그리고 강소국이다, 뭐 이런 말도 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심각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20세기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20세기 경제적 수치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이 선진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아, 나는 선진국 국민, 우리나라 뿌듯해,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이게 좀 부족해요. 그 경제적인 수치에 비해서. 이게 왜 그럴까? 여기에 이제 다산 정약용이 호출되는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21세기에 경제적으로만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죠. 뭐 K-팝, 뭐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영화, 뭐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K-드라마,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방역이 훌륭했다라고 국내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막 칭찬하고 막 한국 대단하다. 그래서 막 K 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한국이 21세기 들어서 경제적으로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대한민국이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게 또 통계 수치로 속속 밝혀졌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출한 통계 3가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아마 여기에는 그 선거에 참가한 사람은 뭐 없을 것 같은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자와 관계없이 주요 유력 후보들이 대한민국 문제 많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대표적인 통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좀 심각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자살률 1등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살률 통계 질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평균 자살률의 2배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지금도 1년 365일 동안 매일 40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야. 이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겉으로 볼 때는 무지하게 잘 나가는 나라 같지만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품고 있다는 걸 폭로하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으로 가장 낮죠. 0.8, 0.7, 수도권 출산율 0.5. 이거는 지금 전대미문의 출산율이에요. 어떤 사회에서도 지금 이런 출산율을 가져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전망이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연대를 막 세고 있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2050년 가면 다 없어져. 그 자연 감소하게 돼 있어. 그러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통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시간 노동 1위라는 통계입니다. 이거는 2012년 당시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등을 멕시코에 양보했어요. 그리고 뭐 5등인가 6등인가 그래요. 지금 노동 시간.
그런데 이게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들 좀, 여러분들은 아직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런데 직장인들의 생활이 좀 문제가 있어요. 20세기하고 다르게 21세기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한국 사람은 똑똑하고 일 잘하고 일 열심히 해, 똑부러져,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출근 시간은 거의 칼같이 예를 들면 9시 탁 지켜요. 그러면 원래 오후 6시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퇴근 시간을 안 지켜. 그래가지고 6시에 나와서 저녁 먹고 또 사무실 가가지고 9시, 10시까지 있고, 뭐 회식하면은 12시 넘기는 건 당연한 거고, 혹시 회식에 노래방이라도 끼었다 그러면은 그냥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귀가했다가 그 다음날 출근은 칼같이 9시에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건강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40대 돌연사 1이라는 말이 통계가 나온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기념으로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라고 하는 어떤 그 공통 분모를 잃어버렸어요. 콘센서스를 잃어버렸어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다 있었어요. 그게 아마 좋은 집, 넓은 평수 아파트, 큰 차 100이량, 뭐 화려한 차, 이것으로 대표됐겠죠. 20세기에는 그것이 다 목표였어요. 다. 그런데 21세기에 집집마다 다 차가 있고 다 거의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이제 그것이 목표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뭐야? 이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해서 다른 나라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독립해서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지금 원조를 하는 나라로 넘어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한마디로 말해서 서양 따라잡기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21세기에 이렇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21세기가 문명의 전환기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더 이상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혹시 다산 정약용은 그 실마리라도 우리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1세기에 다산 정약용을 한번 호출해봤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다산 정약용의 세계로 한번 빠져 보시겠어요? 정약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돌아가셨다.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집안이 기호 남인계다라는 건 좀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남인 집안이고,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실학의 집대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이 활동할 때 임금이 누구였냐? 그럼 이제 정조였다. 정조. 네, 틀어주세요. 동영상 되면. 다산은 1762년 음력 6월 16일 아버지 정재원과 어머니 해남윤 씨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0살 때부터 과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7세 때 지은 산이란 시는 그의 영특함을 입증해준다. 1777년 다산은 자신의 학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을 만나게 됐으니 그가 실학의 선구자 성호이익이다.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산은 성호의 길을 접하고 학문을 굳히게 됐다. 오늘날의 다산이 있기까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중 무시할 수 없는 이가 바로 정조이다. 개혁군주이자 뛰어난 학자였던 정조는 다산을 보호해준 방패막이이자 동시에 경전에 관해 서로 토론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했던 학문적 스승이자 친구였다. 또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기투합했던 정치적 동지였다. 다산이 22세 되던 해 봄, 경의과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산은 10년 연상인 정조를 처음 만나게 되고 중용 강의를 지어 바치며 정조의 총애를 받게 된다. 다산은 자연과학과 기술, 특히 이용후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독창적인 업적을 남겼다. 매년 봄, 화성에 있는 서도세자의 묘인 현용원에 능행을 하기 위해선 한강을 건너야 했는데 다산은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어 왕과 수행관리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다산은 1792년 정조로부터 수원화성 축조를 위한 기술적 설계를 지시받게 된다. 뛰어난 과학 구조물인 수원화성은 돌과 벽돌을 혼용했고 거중기 등의 기계를 크게 활용하고 용제를 규격화했으며 화포를 주무기로 하는 공룡화기 사용해 방어 구조 등을 갖추는 등 다른 성곽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졌다. 23세 때 큰형수의 제사를 마치고 서울로 오던 배 위에서 다산과 사돈 관계에 있던 광암 이벽으로부터 처음으로 천주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게 된다. 다산은 이벽과의 만남 이후 한동안 천주교에 심취했다. 여러 기록들을 종합하면 다산은 젊은 한때 4, 5년 동안은 마음으로 열중했지만 1791년의 진산사건 이후에는 사설로 여기고 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형 정약종이 신윤년의 옥사에서 1786년에야 비로소 천주교를 배웠다고 자백했으니 다산도 아마 이 무렵부터 믿지 않았을까 한다. 끈질기게 붙어다닌 천주 학쟁이란 붉은 꼬리표 때문에 다산은 질곡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때문에 오늘날의 다산이 있게 된 것이다. 정조가 서거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다산은 생애 최대의 전환기를 맞는다. 소론과 남인 사이의 당쟁이 신유사옥이란 천주교 탄압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다산은 천주교인으로 지목받아 유배형을 받게 된다. 다산의 나이 40세. 신중하면서도 용기를 지녔던 다산. 중앙과 지방에서 두루 행정 경험을 쌓았던 다산. 장차 명재상이 될 것이 예상됐던 다산. 조선을 새롭게 휩쓸리라 기대할 수 있었던 다산. 그러나 다산은 먼 귀향길을 떠나야 했다. 첫 귀향지는 포항 장기였다. 이때 다산의 셋째 형 정약종은 옥사하고 둘째 형 정약전은 신지도로 유배됐다. 9개월이 지난 후 황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하자 다산은 서울로 다시 불려와 조사를 받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옮겨지게 됐다. 다산은 주막골방에 머물면서 주막집을 동천 여사라 일컬었는데 42세 때 동짓날 자기가 묵던 작은 방을 사이제라 불렀다. 생각을 담백하게 하고 외모를 장엄하게 하고 언어를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다산은 47세 때 봄에 강진읍에서 서남쪽으로 20리쯤 떨어진 도안면 만덕리에 있는 산정으로 옮겼다. 이 초가가 유배생활 후반부 10년을 머물면서 역사에 빛나는 학문적 업적을 남긴 다산 초당이다. 경학 이외에 경세학과, 다방면의 실용적인 학문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유배 초기에는 육경사서에 관한 경학연구서 232권의 저수를 마쳤고 나중에는 경서유포, 흠음신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하게 된다. 경서유표 48권은 정치, 사회, 경제, 제도 등 낡은 국가체제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쓰여졌다. 그리고 흠음신서 30권은 죄인에 대한 형정을 맡은 관리들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민심서 48권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할 관리들의 혹정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을 밝히고 있다. 그의 학문은 더 이상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유배 생활 중 온몸으로 경험한 민초들의 삶이 사상이 되어 그의 저술 속에 알알이 배어들었다. 위당 정인보가 민족의 위대한 학자라 칭송했을 정도로 목민관으로서, 학자로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그가 남긴 업적은 실로 크고 넓다. 하지만 이것만이 타산의 전부는 아니다. 호치민이 목민심서를 곁에 두고 매일 탐독할 만큼 지금도 세계 지도자들이 그의 정신을 받들고 있다. 이는 그가 바로 이 시대를 개척해 나갈 길을 제시해줄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뒷날에 성인을 기다려도 미혹함이 없다는 타산. 훗날에 어떤 성인에게도 자신의 일생과 학문은 질책받지 않으리란 타산을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명언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 갓난 불죄,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꺾이지 말라. 실사구시, 사실을 추구하고 실용을 지향하라. 오득천조,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업에 몰두하라. 정과 실천,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하라. 어떠세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정약용과 관련된 물론 이론이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주요 키워드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약용이 활동할 때 임금이 정조였다. 그 다음에 이 정약용이 천주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여기 이제 빨갛게 한 거는 형, 그 다음에 누나, 그 다음에 매부, 그 다음에 조카 사위인데 다 이벽은 매형이고, 그때 18세기 말에 저렇게 한 집안에 천주교 신도가 저렇게 많았던 집안은 없었어요. 천주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산 정약용이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육경사서, 일표이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강진에서도 제자를 다양하게 이렇게 육성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은 실학의 집대성자다. 라는 거고, 그러면 실학이라는 게 뭐냐? 정약용을 알려면 실학이라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왜 집대성이라는 말을 쓰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학은 유학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해본 학생들도 아마 있을 텐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너네들은 유교 국가에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학은 유학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유학과 관련해서 이 비슷한 말이 너무 무분별하게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유학의 출발점은 공자, 맹자 단계인데 공자, 맹자 단계에서 출발했는데 이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학이라기보다는 유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백가 중에 하나였다. 이 가는 영어로 번역하면 패밀리가 아니고 서클이에요. 서클, 유학 서클. 그리고 공자는 공선생이죠. 자가 이제 티처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유학이 나왔죠. 이 제자백가 단계를 넘어서 이 유학이 나왔는데 그 유학이 왜 나왔냐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학을 활용하려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때는 훈구학이, 송나라 원나라 때는 성리학이,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이렇게 유학이 시대에 따라서 변모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발전과 함께 변화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배운 다 기억들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국가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 해서 발전했는데 그 국가가 발전하는 데에는 말하자면 생산자 인민의 노력에 의해 따라서 이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서 제일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사회든지 간에 생산을 담당한 노동 계층, 농민 계층이 없으면 그 사회는 존립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회의 발전은 그 노동하는 민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했고 그 의식의 성장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를 이렇게 단계를 달리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학이 중요한 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교를 설명을 안 드렸죠. 유교는 뭐냐? 유교가 되려면 국가 차원에서 유학을 지정해서 국가가 정한 학문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걸 유교라 그래. 그렇게 된 거는 명나라 때 시작이 되죠. 국정교학이 된 건 유교다. 그래서 국가가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동원했을 때 그것이 이제 유교가 된다. 근데 그 유교가 되었을 당시 유학은 그게 이제 주자학이었죠. 주자학은 성리학은 북송대 나왔는데 주희 남송대에 AD 12세기에 주희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송대 주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리학하고 유학을 이렇게 합쳐서 주자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자학은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중국의 주자학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규모의 방대함, 그 체계의 정합성, 그 논리의 치밀성에서 중세정치 사상 가운데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서양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세기 남송대의 주자가 주자학을 만들어 집대성을 해서 그것도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대성을 했는데 이것이 국가가 지정한 학문이 되는 데까지는 또 한 200년 정도 기다려야 됐죠. 그래서 명나라 때 국정교학이 됐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에서는 주자학을 국정교학으로 국가가 지정한 학문으로 장려를 했는데 근데 그 주자학이 그렇게 방대하고 정밀하고 정합적인 주자학이 문제가 있어서 양명학이 나왔다. 16세기에 양명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학이 전래되면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 여러분, 마테오 리치 천주시가 이제 요 사이에 나옵니다. 들어와 서학이 전래돼서 중국에서도 17세기가 되면 실학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실학은 17세기에 등장한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학은 주자학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주자학이 이제 12세기 남송대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지식인이 이제 그 주작을 받아들였죠. 주작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그러면 국가 경영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은 나라 고려를 때려엎고 새로운 국가 조선을 건국하는 사상적 원천으로 이 주작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를 주도한 지식인들이 이 주작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냐면 중국에서는 이거 주작이라고 잘 안 해요. 중국에서는 뭐 송학이라고 하거나 이학이라고 하거나 도학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히 주작이라고 해. 이 주작이라는 말을 잘 뜯어보면 이게 자가 이게 스승님이라는 뜻이죠. 주선생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희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선생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지. 주선생의 학문 주작. 이거는 주작을 숭배하는 아주 극존칭이죠. 극존칭. 이 주작에 무지하게 빠져들어가지고 16세기에 가면은 이시성을 가진 의자 이름에 두 분의 탁월한 학자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이제 훌륭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에다가 화폐에다가 이렇게 초상화를 새겨가지고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1,000원짜리에 있는 게 퇴계 이황 선생이죠. 5,000원짜리에 있는 게 율곡 이희 선생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훌륭하시니까 제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파가 나왔죠. 여기서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제자들이 그 스승과는 관계없이 당파로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황과 이희는 당쟁의 출발점이 되는 문제가 있기도 했죠. 어쨌든 이황과 이희가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21세기 문명의 전환기에 이황과 이희에게 물어보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산 정약용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학은 조선 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작에서 왜 실학이 나왔냐?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조선이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죠. 외란과 호란이 그것이었습니다. 외란도 또 두 번 있었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호란도 두 번 있었어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임진왜란은 농번기에 4월에 음력 4월 그때 농사 한참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해 농사를 못 지었어요. 피난 가느라.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사태가 났어.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막 시체를 막 이렇게 뜯어 먹었다는 둥, 사람의 인육을 뜯어 먹었다는 둥, 이런 충격적인 보고들이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외란 때 우리 조상들, 백성들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임금도 힘들었죠. 그때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경복궁을 버리고 달아났죠. 궁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우리 임금님 궁을 버리고 피난 가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동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백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나쁜 임금아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까? 돌팔매질을 했죠. 그러고 선조가 떠나버리니까 그 경복궁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경복궁 그 서울의 그 노른자의 땅이 2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원군 때 다시 복원할 때까지 2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폐허 상태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는 서울에서 평양으로 일본군이 계속 쫓아오니까 평양에서 의주로 그래서 아차하면 압록강 건너 만주로 가네 마네 명나라로 가네 마네 이러니까 군주로서의 권위라는 건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그 실제로 당시에 야사에 의하면 선조가 신하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당신 그렇게까지 해서 임금 노릇하고 싶냐, 이 말이 제일 많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요. 뭐 최근에는 막 이순신 장군도 부정하는 사람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선조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죠. 이순신 장군을 힘들게 한 나쁜 임금이다. 근데 선조도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선조가 뭐 원래 자기가 임금 되고 싶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자기 위에 명종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죠. 그러니까 명종의 위에 중종, 그 아버지 중종의 손자들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신하들이 선조한테 쫓아가서 임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조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신하들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약간 억지 춘향 비슷하게 이렇게 임금 노릇을 하게 만들었으면 임금이 궁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없게 했어요. 여기에 신하들 책임도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외란 때에는 군주의 치욕으로 표현된 국가의 위기였다. 근데 그 외란은 결국은 승리로 끝난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승리로 끝난 싸움이었다. 어떻게 보면 호란이 더 심각한 사건이었을 수 있다. 17세기에 만주벌판을 휘젓는 기마부대가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마부대에 대해서 당시의 군사 전략가들이 다 일치된 결론을 내놨습니다. 아, 쟤네들하고 맞짱 뛰어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다. 천하무적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기마부대를 철기라고 나옵니다. 철기. 그러니까 쇠같이 단단한 기마부대, 뭐 그런 뜻. 천하무적의 기마부대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었겠죠. 철기. 그러면 철기가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서 피난지를 두 군데 정해놨어요. 첫 번째 피난지가 강화도였죠. 두 번째 피난지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근데 1627년에 정묘호란 때 그 후금이죠. 그때 쳐들어온 건. 후금이 쳐들어오니까 당시 창덕궁에 있던 인조가 그 소식을 듣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죠. 제1번 피난지로.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병자호란 때 1636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호란은 다 겨울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겨울이 돼서 압록강이 얼어붙어야 철기가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묘호란은 1627년 1월에,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에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 압록강이 얼어붙으니까 병자년에 1636년에 압록강이 얼어붙으니까 이 철기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려왔으면 창덕궁에 있던 인조가 그 소식을 듣고 아 그러면 우리 강화도로 피난 가자 하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제2두 번째 피난지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 약 40일간 이건 다 음력입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내려와가지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서 300구구두의 치욕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300구구두 이거 절 한번 하고 머리 3번 땅에다 찍고 요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장면을 아마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저 청나라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랑캐라고 그러잖아요. 경멸하고 무시했죠. 그런데 병자호란의 결과 그 오랑캐를 대표하는 청나라 황제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조선의 임금이 300구구두라는
치욕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건 정말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조선의 지식인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트라우마였어요. 요즘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유행하는데,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크게 이 문제를 놓고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의 양반 지배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척화론이라고 알고 있는 거에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양반 지배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멸했던 청나라 황제, 그 오랑캐 앞에서 삼배 국어도의 치욕적인 의식을 치른 임금, 나는 저 사람을 나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게 척화론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배층으로서 누리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양반 지배층 중에 소수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삼전도의 치욕 저런 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냐 하고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나왔을까요? 그 해답은요, 너무나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어디서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대동법, 균역법, 국사책에서 다 보셨죠? 이때 되면 꼭 나오는 단어야. 어때요? 안 좋은 추억이 더 많으세요? 저게 국사시험 문제에는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안이 너무나 내용이 복잡해요. 그런데 그 핵심을 딱 추려서 보면 이거는 배경이 삼전도의 치욕 때문에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런 일을 막으려면 어떡할 거냐? 답은 여러분들도 다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뭐 군대를 많이 모아갖고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막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모으는 것만도 어려운데 군대 모으면 먹여야죠, 재워야죠, 훈련시켜야죠, 무기 줘야죠.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돈이에요.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낸 결론은 뭐야? 당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세금을 좀 더 냅시다. 그때 당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란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걸 흔히 지주라고 부르죠. 그게 대동법이었습니다. 균역법은 당시에 양반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양반들 군대 가라 그러니까 양반들 펄펄 뛰었죠. 내가 군대 가면 쌍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국가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던 조상들은 그러세요. 그러면 군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세금만 좀 더 내세요. 그게 균역법이었습니다. 당시에도요. 이걸 만약에 이거 제안한 사람들이 제안했을 때 이게 17세기에 다 나온 거거든요. 다 삼전도의 치욕 관련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즉각 시행했으면 아마 삼전도의 치욕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대동법이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게 개혁법안이 100년이 넘게 걸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개혁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죠. 균역법은 조금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뭘 했냐? 토론을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영조가 책상을 치면서 나도 양보할 테니까 당신들 모두 양보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겨우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